자,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기술이 처음에 화두가 됐던 때가 언제죠? 그게 공론화됐던,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공론화됐던 엄청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1956년으로 거슬러 나갑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예, 인공지능 용어가 처음에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교 컨퍼런스에서 그런 새로운 기술과 시대에 대한 컨퍼런스였는데, 이때 미국의 과학자인 존 메카시가 자연적이지 않은 인공적인 어떤 지성체를 총칭하는 말로써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공지능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60년대에 이르러서 급진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70년대에 오랜 침체기 한번 있었고요. 다시 80년대에 발전하는 듯 했으나 90년대에 거의 10년에 가까운 두 번째 침체가 있었습니다. 자, 침체가 왜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말하는 이 정도의 사고 수준을 돌릴 수 있는 컴퓨팅이 개발되지 않았었죠. 그러나 이제 20세기가 2000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컴퓨터 기술이 엄청나게 됐고 지금 말하는 기계학습, 그런 머신러닝이 활발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는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2000년 전후니까 첫 번째 그런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1917년에 IBM의 딥블루사가 당시 서구에서는 이제 제일 유명하게 바둑이라기보다는 체스겠죠. 당시에 러시아인이 세계 최고의 체스 챔피언을 이겨서 눈을 가리는 이 사건이 이미 있었죠. 인간에서 만들어진 기술 앞에 인간이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경악하는 것이 이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2011년에 IBM 왓슨에서, 이게 제퍼디라는 쇼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죠? 여러 가지 사회 재반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다루는 기술인데 여기서 고수들이 나와서 그냥 넋놓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다 맞추니까요. 네가 1등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 몇 년 뒤에 터진 사건이 구글 알파고입니다. 아까 그 우리의 흐름의 인식이 얼마나 오해됐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7년 동안 주춤하다가 갑자기 챗GPT가 푹 나왔나요? 아니라는 거죠.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뒤에 계속 팔로업 되는 것을 보고 계속 놀라오다가 이번에 챗GPT가 벌써 나와 정도로만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세계 최고 고수라고 있는 커제가 눈물을 흘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그 같은 해에는 카네기 멜론대의 리브라토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뭐를 이겼냐면 포커를 이겼는데요. 포커는 이렇게 패를 딱 들면 상대방이 뭐를 들고 있는지 소위 페이크, 속임수를 읽어야 되는 인투이션, 직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관의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을 이겼다는 게 대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계속 발전합니다. 같은 17년 가을에는 알파고 제로, 이 버전은 이전 버전과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혼자서 알아서 다 파악하는 것 같은 거고, 알파고 제로는 그 이전 버전을 그냥 다 이겨버리죠. 그 다음에 알파스타가 2019년 초에 나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게이머들을 계속 이기고 있죠. 스타크래프트로부터 좀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2019년 겨울에 코로나19가 터진 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기술적으로. 왜요? 그동안 발전된 기술이 훨씬 먼저 앞당겨 활용되어야만 하는 시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게 터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들도, 그래도 많이 좀 보수적인 교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온라인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막 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021년에 이제 아시는 대로 최대의 SNS 회사인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꿨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주춤하니까 어떤 분들이 메타버스는 이제 지나갔나? 이제는 좀 들으시는 거 알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 기술 자체가 인공지능 기술이니까 함께 가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그 인공적인 데이터를 형성을 시켜야 되는 기술로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뭐 메타 철치 뭐 이런 얘기 좀 여러분 들으셨죠? 예, 못 들으셨나요?
앞으로 그쪽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될 거고 총체적으로 이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 챗 GPT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는 모르지만 예측이 가능하죠. 챗 GPT보다 또 엄청난 어떤 신기술들이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시대적인 흐름만 분간하느냐? 좀 그 기술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인공지능 기술은 문장 하나로 말을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경험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소위 정보를 입력해서 그 다음 점점 자기 스스로 학습해 가잖아요. 바로 그 기술이 그냥 인공지능의 소위 기계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좀 들면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이제 시각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까마귀 이러면은 까마귀를 몰랐을 때 사진으로 까마귀 사진을 막 보여주면 이게 까마귀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랑 비슷하게 생긴 까치를 탁 사진을 보여주면 까마귀 틀렸어. 왜요? 아니야. 자꾸 보여줘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까마귀, 요거는 까치. 구분해요, 안 해요? 애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층이 많아질수록 소위 똑똑해진다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인공지능 그의 딥큐러닝에다가 여러분 벽돌 깨기 아세요? 예, 요즘 분들 볼 수 있는데 저도 어릴 때 이거 많이 하고 그랬어요. 벽돌 기술을 아무것도 모르는 인공지능이 풀어놓으려는데 너 이거 해봐. 자, 얘가 어떻게 해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합니다. 처음에 10분 동안 탁 들이밀었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어떻게 게임을 하나요? 너무 못하죠? 이 상태로 계속해서 2시간을 돌렸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와우, 얘는 저보다 잘하네요. 그런데 이 동영상이 이게 센세이션한 게 아니었죠. 그 다음 단계 때문에 센세이션 했던 거죠. 이제 4시간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단계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이거를 해내는 거예요. 자, 이런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한 거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세월이 흘렸으니까 소위 지도학습과 강화학습까지 넣어가지고 소위 파인 튜닝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설명 필요 없이 대충 아시겠죠? 기계학습인데 막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돌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그 기술 얼마나 뛰어나다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쉽게 나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편해져요. 굉장히 놀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올바른 활용입니다. 올바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제가 했던 기사라 좀 그런데요. 이거 처음에 이렇게 화두가 확 띄었을 때 저한테도 2월 초에 인터뷰가 왔습니다. 그때 얘가 3분 만에 설교를 뚝딱 하는데 이제 큰일 났나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말래요? 이런 질문에서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찬반 논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활용할지를 논할 때입니다. 했는데 역시 기술의 수준이 빠르니까 바로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냐? 내가 또 말씀한 거를 말하면요. 여러분은 설교를 목회자분들 준비한다 그러면은 뭔가 자료를 사용하잖아요. 좋은 자료입니다. 주석서라든지 설교문 같은 거 활용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정보 수집으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얘가 그냥 알아서 다 편집까지 해줄 뿐더러 첫째, 둘째, 셋째 제시까지 해주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유혹이거든요. 다 해주니까. 자, 이 유혹을 피하려면은 소위 표절시에 걸리지 않도록 인용을 하면 돼. 표절의 원칙은 저도 이제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데 윤리에서 그 표절 문제는요. 인용해서 문제가 아니라 인용했다고 밝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까지 다 해주니까 그걸 다 밝히기도 어렵고 밝히기 싫은
소위 유혹이 옵니다. 다 밝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활용도 하고 그것을 밝혀야 돼요. 이 작업이 윤리적인 목회 윤리적 차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목회자 역량 그냥 뭔가 제시를 해야 할 거라서 제가 한 4가지만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어떤 역량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엘리엇 기억나시죠? 합리적 사고력.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라는 게 저기 목회자분들이 하는 게 이게 합리적인 것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근데 여기에 그냥 믿습니다 아멘만 할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료 수집 같은 그런 정보력에 있어서 그런 사고력을 합리적으로 가져야 되죠. 합리적이지 않으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MZ세대가 있는 시대라는 것을 해서 이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둘, 셋, 넷은 이 시대에 부합하기보다 챗GPT와는 차별화된 목회자 역량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영적 권위. 아무리 그래도 영적인 것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겠지요. 근데 권위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성생활.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GPT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돼 있으니까. 근데 GPT는 못하는 우리는 노력하면서 영성생활, 기도생활을 해나가잖아요. 기도문서금 다 써주지만 우리 기도생활이 충분해 우러러 나오니까 그런 영성을 가진 목회자를 어느 사회 누구와 비기독교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도덕성 갖춰야 되죠. 방금 말씀 더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윤리적인 목회관으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역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